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지금 한국은 7월 17일 기준으로 이제 7월 중순이죠. 굉장히 더워질 때가 됐는데 베트남은 여전히 항상 덥습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는 비가 스산하게 내리면서 고요하게 막 천둥이 과가광 과가광 하면서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 무서운 얘기는 100% 실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신다면 조금 더 그 현장감 있게 무서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때는 바야흐로 9년 전입니다. 제 대학교 시절에는 아르바이트를 이제 파트타임으로 했었어요. 전공이 체육이었기 때문에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서 일을 했죠. 말은 트레이너지만 처음 이제 막 운동 경력이 많이 없을 때는 트레이너이자 잡부였죠. 헬스장 청소하고 관리하는 거의 잡부식의 알바였는데, 지역명을 말하면은 사람들이 좀 많이 알 것 같아서 우선 그건 생략을 하고, 제가 일하던 헬스장은 지하 2층에 있는 헬스장이었어요. 지하 1층만 해도 좀 답답할 것 같은데 헬스장이 지하 2층에 있었는데 나름대로 주변에서는 오래됐고 관장님이 경영력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런 인기 헬스장 중에 하나였어요. 네, 아무튼 지하 2층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상에 있는 헬스장처럼 보통은 이제 다 통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지상에 있는 헬스장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창문이 있다든지, 그래서 해가 뜰 때는 이제 햇빛이 쫙 들어오고, 밤에는 가로등 불빛이라든지 주변에 네온사인 불빛 같은 게 막 이렇게 반짝반짝 하니까 그래도 조금 아예 빛이 차단된 느낌은 없는데, 제가 일하던 그 헬스장은 아침에 오픈하러 갈 때, 그리고 퇴근 이제 마감을 하고 집에 갈 때 헬스장 불을 끄게 되면 비상구 불빛 말고는 아무것도 빛이 없는 그런 스산한 헬스장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헬스장 트레이너이자 잡부 일을 같이 했다 했잖아요. 헬스장엔 직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회원들이 많았던 만큼, 그리고 헬스장의 분위기도 굉장히 직원들끼리 유대가 좋았거든요. 관장님도 되게 직원들한테 친구같이 잘 대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오전, 점심 파트, 오후 파트, 저녁 파트 이렇게 트레이너분들이 계셨고, 그 외에도 PT 같은 1대1 수업만 있을 때 오시는 분들, 옛날에 일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이 왕래를 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 트레이너도 알게 되고 저 트레이너도 알게 되고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그 당시에는 막내였습니다. 21살이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잡부 일 같은 경우는 제 타임 때는 거의 제가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회원들이 입고 벗은 그 헬스장 회원복, 그리고 땀 닦은 수건, 샤워하고 난 수건 이런 걸 이제 빨고 건조하고 다시 접어놓고 하는 게 일이었는데, 제가 헬스장이 지하 2층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회원들이 이용하는 정면문이 있고 트레이너들이나 직원들이 사용하는 후문문이 있어요. 근데 이 정면문은 지하 1층, 2층 거쳐서 이제 내려오는 메인 통로고, 이제 후문은 지하 1층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탁을 위한 공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층 더 올라가면은 거기가 이제 바로 그 건물의 주차장으로 연결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제가 이제 빨래를 돌리고 건조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그 후문으로 한층 올라가서 그 지하 1층 공간에서 세탁을 돌렸거든요. 근데 그 세탁기와 건조기와 걸레 같은 건 건조기에 안 돌리고 이제 세탁 그 스테인레스로 된 건조대에다 이제 널어서 막 말리고 했거든요. 근데 그 공간 뒤로 철문으로 이렇게 막혀진 공간이 하나 있었어요. 철문으로 막혀져 있는데 보면은
너무 오랫동안 그 공간을 개방을 안 해서 먼지가 어쩜 그렇게 많이 쌓였는지 막 그 문 주변으로 먼지가 어마어마했고, 그 안쪽 공간은 너무 어두워서 안이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어두웠거든요. 정말로. 분명히 그 세탁기와 건조대 위쪽으로 LED 등이 하나 있기는 있었는데, 그 안쪽 공간까지 그 안이 훤히 보일 만큼 빛이 도달하지도 않을 정도로 공간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 안이. 근데 그 공간은 폐쇄가 되어 있고, 앞에는, 그 공간 앞에는 막 모터 같은 거 있잖아요. 공장 같은 데서 흔히 볼 법한 공업용 모터 같은 게 이렇게 막 수북히 먼지가 쌓여져 있는 채로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뭐 스산한 느낌은 있었죠. 냄새도 뭔가 그 지하에서 나는 그 먼지 냄새라고 해야 되나? 지하에 가면은 나는 그 특유의 냄새 있죠. 그런 냄새도 나고 그런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딱히 저런 공간이 있네, 왜 놔둘까? 저 넓으면 좀 쓰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폐쇄가 되었을까? 뭐 이런 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제가 막내고 헬스장에 일을 시작 얼마 안 했을 때는 뭐 이게 왜 저래 저게 왜 저래 막 이런 궁금증 같은 거를 막 품거나 의문을 품는다기보다 그냥 시키는 일 열심히 하고 제 운동 열심히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헬스장이 좀 익숙해질 때쯤, 이 헬스장에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랑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에 같이 어울리고 이런 분위기가 되었을 때쯤 하나 눈에 들어온 게 있었는데, 헬스장 아까 정면문 말씀드렸잖아요. 회원들이 이용하는 그 정면문, 그 문 위로 생선 말린 거 있죠. 명태라 그러나요? 황태라 그러나요? 뭔가 생선 그 말린 거 머리까지 통째로 있는 그 생선이 밧줄 같은 거 이렇게 묶여가지고 올려져 있고, 그 옆으로 이렇게 막 부적이 있었어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나도록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냥 헬스장이 좀 익숙해져서 살만해졌을 때 이제 조금 뭐 멍도 때리면서 여기저기 막 둘러볼 때쯤에 그걸 발견을 했는데, 처음에 그걸 봤을 때는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냥 개업할 때 사업 번창하려고 붙여놓은 부적인가? 뭐 그런 의미인가?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했죠. 자, 근데 그 부적이 왜 거기에 붙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제가 아까 6시부터 11시까지 일한다고 했죠. 하루는 제가 이제 11시에 일이 끝나고 12시까지 운동을 하고 집에 가기 위해서 그 1시간 동안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아야 되니까 회원들을 다 내보내죠. 회원들이 나가고 나면 헬스장이 이제 고요해요. 그러면은 이제 헬스장에 들어가 있는 전기 같은 거, 기계들, 머신에 들어가는 기계 같은 거, 불 같은 거, 어중간한 거 다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런 세탁물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가기 위해서 지하 1층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하 1층은 트레이너들 말고는 거의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지하 1층 그 공간은 아까 그 폐쇄되어 있던 공간은 문으로 닫혀 있기 때문에 누가 뭐 출입할 이유도 없고, 근데 제가 그 12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마지막으로 돌아간 빨래, 건조기 안에 돌아간 또 빨래를 이제 걷으려고 올라갔는데, 세탁물을 이제 바구니에 집어넣고 세탁 바구니를 이렇게 딱 드는 순간 그 철문 앞으로 웬 남자가 저를 이러고 그냥 멍하니 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놀랐어요. 근데 너무 놀랐는데 씨발 깜짝이야 이렇게 소리도 못 내고 그냥 뭐 누구세요? 말도 안 나와. 왜냐면 거기에서 사람을 목격한 적이 뭐 트레이너들끼리 일하다가 왕래하면서 마주친 거 외에는 사람을 거기서 그 시간에 마주칠 이유가 없었거든요. 눈 사람이 깜빡깜빡 거릴 거 아니야. 딱 한 번 눈을 감았다 뜬 순간 뭔가 내가 헛것 본 것 마냥 그 형체가 없어졌어요. 눈앞에서. 진짜 딱 이렇게 굳은 상태에서 깜빡 없어진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다음날 헬스장에 출근했을 때 이제 관장님한테 물어봤죠. 관장님, 제가 어제 마감을 치고 갔는데 그 창고 앞에서
이상한 아저씨를 하나 봤다. 내가 헛것 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잠깐 눈 깜빡하니까 그 보였던 아저씨가 사라졌다고. 한 키 170 정도 되는 아저씨에 그냥 검은 색깔 면바지에 반팔 카라티 하나 입고 있었던 아저씨가 날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관장님께서 얘기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 네가 봤으니까 이제 얘기를 한다고. 거기서부터 이제 심상치 않음을 느꼈죠. 봤으니까 얘기를 한다니까. 사실 그 지하 1층 세탁실 옆에 폐쇄된 공간이 그 IMF 시절 97, 8년도 막 그 무렵에 공장이 하나 있었대요. 제가 기억하기로 뭐 양말 공장인가 뭐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 양말 공장 사장님도 심각한 경제적인 좀 타격을 입으셨나봐요. 이제 그 아저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 공장 공간에서 이제 목을 매달고 자살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해준 인상착의 그 아저씨를 저뿐만이 아니라 저 말고 그 트레이너분들이 다 그분을 한 번씩 본 거예요. 그 아저씨를. 근데 왜 저한테 말을 안 했냐. 만약에 새로 들어온 직원들한테 야 저기 귀신 나와, 아저씨 귀신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누가 거기 빨래하러 올라가겠어요. 그 음침한 공간에. 귀신이 나온다는 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도 되게 음침한 공간인데 뭐 진짜 예민한 사람들은 올라가려고 안 했겠죠. 특히나 여자 트레이너들은 더 안 가려고 할 테고요. 아무튼 그 얘기를 하면서 헬스장 그 정면 입구에 붙어있는 그 부적이나 그 명태에 대해서, 그 생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거기서 그 굿까진 아니고 그 관장님 아시는 무속인 분께서 달래는 식의 무슨 의식 같은 걸 좀 했나봐요. 뭐 그러면서 부적이나 뭐 이런 거를 붙여놓고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모든 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트레이너 형들이랑 그 얘기를 공유가 되면서 다들 이제 귀신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사실 저도 알고, 근데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 와중에도 이제 뭐 귀신을 본 이후에도 열심히 꿋꿋하게 저는 마감도 하고 이렇게 빨래도 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자취방에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서운 얘기를 하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그 헬스장에서 23살 때까지 일을 했거든요. 그 23살 때까지 일을 하면서도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나 누구한테 뭐 이 귀신 얘기를 일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희한하게 그 귀신을 보고도 별로 내색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는 뭐 귀신 봤다는 직원들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23살 무렵에 제가 허리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군대를 면제를 받아서 23살 무렵에 남들보다 좀 빠르게 취직을 하게 됐는데, 취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저녁시간 파트타임에서 빠지게 됐어요. 그러면 저녁시간에 그 빨래라든지 새로운 회원들을 가르칠 직원이 새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또 직원이 한 명이 들어왔고, 저는 이제 전공과 다른 쪽으로 일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됐지만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헬스장에 나갔어요. 그러다가 그 저녁에 새로운 직원분이랑도 또 같이 인사를 하게 됐고, 그러다가 그렇지만 제가 그분한테도 뭐 귀신에 대한 언급은 일절. 자, 근데 한번 또 사건이 터집니다. 뭐냐면 그 새로운 직원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 부적 저거 뭐예요? 저보다 형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존댓말 썼죠. 저 부적이 뭐예요?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그냥 뭐 귀신에 대한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그분 워낙 성격이 뭐 귀신 같은 건 전혀 안 믿을 것 같아 하고 워낙 쾌활한 성격이고 약간 괴짜 같은 성격이라 제가 그냥 얘기를 했어요. 아, 사실 저거 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다더라. 저 세탁실 가면은 가끔 남자 귀신이 뭐 나타나는데 그게 뭐 사람들한테 해 끼치는 거 아니니까 그게 개의치 말고 이래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뭐 대수롭지 않아 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수개월이 지날 때까지 그 형님은 뭐 귀신 봤다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좀 텀을 두고, 일 때문에 헬스장 한참 못 나가다가 텀을 두고 있다가 오랜만에 헬스장을 나갔어요. 운동을 하려고.
그런데 그 형님께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번에 여기 뭐 남자 귀신 아저씨 나온다 그랬잖아. 예, 그럼요. 여기 직원분들도 아마 다 한 번씩 봤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 며칠 전에 그 마감 치려고 세탁실 올라갔거든? 근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있던데? 이러는 거예요. 여자가 있었다고. 소름이 갑자기. 여자는 무슨 여자냐고. 저기 말했다시피 그 아저씨 하나 자살해가지고 아저씨밖에 보지 못했다고. 아니야, 여자 봤다니까? 쇼크를 받았죠. 그 여자는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여자 귀신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관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관장님께서도 그 여자 귀신에 대한 얘기는 잘 몰랐나 봐요. 그 여자를 봤다는 사람 지금까지 없었고 다 남자만 봤으니까. 그래가지고 관장님이 이제 그 건물주한테 가서 물어봤나 봐. 여기 뭐 그때 양말 공장 아저씨 뭐 그 자살한 거 얘기는 알고 있었는데 직원이 뭐 여자 봤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푸념식으로 얘기했나 봐. 근데 그 아줌마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 관장님이 이제 그 아줌마한테 듣고 와서 해준 얘기를 저희한테 해준 거예요. 그때 사실 양말 공장에서 아저씨만 죽은 게 아니었다고. 그 아저씨 와이프가 아저씨 죽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따라서 거기서 자살했다고. 거기서부터 이제 퀴즈가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 공간이 폐쇄가 되어 있었고 다들 이제 남자 귀신만 봤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여자 귀신이 튀어나온 거며 이런 게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렸던 게 그 건물주 아주머니가 굉장히 좀 깐깐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상으로는 임대가 잘 얻어질 거 아니에요. 업장들이 들어오기가 좋은데 지하 1층이나 지하 2층은 업장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줌마도 빨리 월세를 받아가지고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이 지하 1층에 잘 뭐가 안 들어오니까 그나마도 막 들어왔던 게 옛날에 막 바다 이야기 들어오고 유사성매매업소까지 막 받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막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월세는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 뒷공간 넓은 공간은 희한하게 그 넓은 공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인데 수년 동안 그렇게 막 방치한 것처럼 먼지가 잔뜩 쌓여있고 한 이유가 그 짠돌이 그 깐깐이 건물주 아줌마가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던 거예요. 다 아줌마는 뭔가 알고 있었던 거지. 건물주 아줌마는. 아무튼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봤던 그 아저씨 귀신은 아직도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 저 다음으로 들어왔던 그 직원 형이 나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보이던데? 그 퉁명스럽게 그렇게 얘기했던 순간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무튼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던 귀신 이야기였습니다. 네, 제가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좀 어떻게 좀 무서우셨나요? 저는 귀신을 무서워하진 않는데 그 상황 자체가 좀 무섭더라고요. 네. 저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호러, 영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외장하드에는 무서운 이야기, 무서운 영화, 블루레이, 감독판 이런 거 다 소장하고 있고요. 주변 사람들 긁어가지고 무서운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무서운 이야기를 어떤 걸 해드리면 좋을까, 어떻게 현장감 있게 전달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막 스토리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 과거 기억 저편에 묻혀있던 저의 이야기가 하나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100% 실화입니다. 제가 겪었던 실제 경험담이고요. 제가 처음 가위를 눌렸을 때, 그리고 가위를 눌린 이후에 연달아 일어난 어떤 기이한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배경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16살, 17살, 중3, 고1 이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30대가 돼서 이제 몸이 좀 부해졌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운동선수도 되고 싶고 체육 관련된 쪽으로 진학을 하고 싶어서 공부도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할 때였어요. 즉 몸과 마음이 굉장히 건강한 그런 여느 평범한 중고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되게 음침한
환기도 잘 안 되고 빛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런 굉장히 기운이 안 좋은 집에서 좀 오랫동안 살았어요. 제가 어릴 때는 집이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기억이 딱 나기 시작한 시점을 딱 떠올려 보면은 제가 아기 때는 연탄 때는 단칸방에서 네 가족이 생활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사를 오며 한 연립에 살게 됐는데 그 연립이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잠깐 짧게 살게 된 집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기운이 안 좋았던 집이에요. 원래는 한 2년 정도만 살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건의 내막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뭐 조합장 뭐 건설사가 뭐 대규모의 사기를 쳤는데 그 중에 피해자가 저희 집도 해당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전셋집에 굉장히 오래 살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 집은 방이 2개가 있었어요. 방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형이 쓰는 방이었고 가운데는 아주 작은 거실 겸 주방 겸 화장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형은 그 당시에 저랑 4살 텀이었기 때문에 나름 자기의 프라이버시나 형으로서의 우대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형 혼자 방을 하나 썼고 저는 이제 잠을 잘 때 아버지랑 같이 둘이서 자고 어머니는 이제 거실에서 TV를 보시면서 주무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형 같은 경우는 보통 방문을 닫거나 아니면은 뭐 아주 더우면 문 열어놓고 자거나 그랬고 보통은 이제 자는 모습이 저랑 아버지랑 어머니는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자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하루였습니다. 어느 날과 다를 것 없이 그런 모습으로 잠에 들었어요. 그러다가 밤이 깊었는데 자연스럽게 스르르 제 눈이 이렇게 떠졌어요. 천장도 주변도 그냥 뭐 평소랑 다를 것 없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선풍기를 틀고 잤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선풍기를 회전으로 해놓고 항상 그 타이머를 맞춰놨어요. 그래서 자다가 어느 순간 일어나 보면 선풍기가 꺼져 있고 때로는 이제 켜져 있고 더우면 다시 켜고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고 일어났는데 마치 선풍기가 덜 꺼진 것 마냥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소리였습니다. 이런 소리가 발밑에서 계속 나고 있는 거예요. 선풍기가 있었던 방향에서. 그래서 이게 뭐 그 당시에 뭐 무섭거나 소름 돋고 이런 거 하나도 없었고 그냥 선풍기가 뭐 제대로 안 됐나? 그래서 선풍기를 점검하려고 몸을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어라?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처음으로 가위를 눌린 거죠. 근데 제가 처음 가위를 눌렸을 때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어떤 느낌이었는지. 정확하게 제가 그때 느낌을 묘사를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팔베개를 하면은 오랫동안 하면 팔이 저리잖아요, 손이. 근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혈액순환이 안 되면 저리다 못해서 움직이는 느낌도 없고 건드려도 느낌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온 몸이 그런 거예요. 딱 몸이 굳어버려서 느낌도 없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움직여지지도 않고 그냥 눈동자만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소리가 계속 나니까 저는 이제 아빠를 불렀어요. 아빠! 아빠! 선풍기 좀 어떻게 해? 아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밤 잠귀가 되게 밝거든요.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뭐가 누가 움찔거리거나 막 잠꼬대하면은 아버지가 금방 깨세요. 근데 제가 그렇게 불렀는데 아버지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소리를 나는 내가 귀로 듣고 있는데 아버지는 반응이 없고 아 이런 게 가위구나 라고 깨닫고 있을 때쯤에 갑자기 얼굴이 창백한 여자가 이렇게 제 얼굴을 마주보고 얼굴이 빙글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아예 하얀 여자였거든요. 근데 무표정으로 제 얼굴 위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못 냈어요, 저는. 그렇게 제가 어떻게 눈을 질끔 감으려고 했는데 뭐 감아지지도 않았고요, 그 상황에서. 그런데 제가 어떻게 잠에 들었고 뭐 이런 거 기억도 안 나고 막 그렇게 시달리다가 다음 날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위를 눌릴 당시에는 굉장히 섬뜩하고 무서웠는데 막상 또 해 뜨고 아침이 되니까 하나도 무섭지 않더라고요.
나도 그 당시에 들었던 생각은 이제 주변에 뭐 가위를 눌렸다, 뭐 가위를 눌렸을 때 뭘 봤다, 친구들이랑 무서운 얘기하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나도 가위를 처음으로 눌려봤으니까,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었는데, 아 그래 나도 이야기거리가 생겼다 이러고 막 친구들이랑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다가 하루는 휴일이었어요.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집에 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도 인터넷에서 무서운 이야기 같은 거 찾아 읽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다음 카페 같은데 뭐 여폭진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공포 게시판 막 이런 거 있어서 무서운 이야기 읽을 수 있었고, 뭐 우대라든지 뭐 DC 막 이런 데 가면은 막 사람들이 무서운 이야기 올린 거 찾아 읽고 그랬어요. 공포 게시판 같은 거 막 찾아가지고. 근데 이제 나도 할 얘기가 생겼으니까 인터넷에 글을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형이 컴퓨터를 잡고 있으면 저는 컴퓨터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형이 집에 없었고 부모님도 집에 없었어요, 휴일이라서.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붙들고 그 무서운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한테 해보고 싶어가지고 막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집의 모습은 어땠고, 지금 제가 얘기하듯이 집의 모습은 어땠고, 자는데 몸이 이런 느낌이 나면서 안 움직이더라, 막 이렇게 한참 글을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름이라 이렇게 선풍기 시원하게 등 뒤에 틀어놓고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선풍기 바람이 불면은, 선풍기 바람이 부는 범위가 전체적으로 시원하잖아요. 또는 너무 더워가지고 선풍기 바람이 뜨거우면 전체적으로 뜨겁고. 그런데 제가 그 여자 귀신에 대해서, 제가 가위 눌리면서 봤던 여자 귀신에 대해서 묘사를 해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시원하게 제 등 뒤로 불어오던 바람 가운데로 제 목 뒤로 갑자기 후 하고 뜨거운 바람이 탁 닿는 거예요. 바람이 전체적으로 뜨거울 거면 뜨겁고 전체적으로 시원할 거면 시원해야 되는데, 한참 바람이 잘 불고 있다가 제 목에 한 스팟에만 후 하고 따뜻한 바람이 딱 오는 거예요. 아, 씨발 뭐지?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저도 이제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읽었기 때문에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귀신은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몰려든다고 하잖아요. 너무 좀 무서운 거예요, 섬뜩하고. 그 집에 저 혼자밖에 없었는데 뭐 그것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소스라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집에 혼자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집 1층 맞은편에 만화방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혼자 내려가가지고 만화방에서 이제 만화책을 빌려가지고 막 만화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가위를 눌렸을 때 본 귀신은 귀신으로 안 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맨정신에 본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전에 했던 무서운 이야기에서 제가 봤다고, 제가 귀신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귀신은 제가 아주 정신이 멀쩡할 때 활동하고 있다가 딱 본 거기 때문에, 아 이건 귀신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위는 제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본 게 그게 귀신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 자체는 너무나 섬뜩하잖아요. 이렇게 만화를 한참 보고 동네 친구들이랑 이제 문자 주고받으면서 뚝으로 나와 농구나 하자 이러면서 농구를 한 판 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샤워를 끝내고 나왔는데, 이제 뭐 집에 오다가 뭐 형이랑 엄마 아빠랑 만났나 봐요. 그래서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핸드백에서 뭘 꺼내가지고 형 방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유심히 안 봤는데 뭐 이렇게 의자 같은 거 받쳐가지고 뭘 붙이려고 하더라고요. 엄마 뭐야 그거? 이랬더니 부적이래요. 그래가지고 엄마 붙이는 거 봤는데, 이제 문지방 위쪽으로 해가지고 부적을 한 장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뭔데 여기다 붙여?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엄마가 이제 큰어머니랑 이제 점집을 갔나 봐요. 보통 이제 부모님이 점을 보는 걸 막 즐겨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 큰어머니 가끔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이제 점집 가고 그랬나 봐요. 그러면은 이제 형이랑 저에 대한 막 좋은 얘기 같은 거, 뭐 작은 놈은 뭐 훈련 성공을 하고 큰 놈은 일은 성공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오면 기분 좋으니까 가끔 한 번씩 그렇게 점을 보시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 큰엄마랑 만나가지고 점집 다녀왔나 봐요. 근데 점집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집이 기운이 너무 안 좋아서 두 아들내미 잘 되려면은 이거 부적 하나 가져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가져온 부적이라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거기 형 방 위에다가 이렇게 부적을 붙여놓는 거예요. 뭔가 소름 돋지 않아요? 이거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가위를 눌리고 나서 연달아 겪었던 경험이거든요. 생전 안 눌리던 가위를 그 집에서 처음으로 눌려. 그 가위를 눌렸던 이야기를 인터넷에 글을 쓰고 있는데 뜬금없이 선풍기 바람 뒤로 후 하면서 뜨거운 바람이 목에 닿고, 그날 저녁에 공교롭게 어머니는 점집 갔다가 부적을 타서 방에다가 붙이고, 이게 제가 처음으로 가위를 눌리고 연달아서 겪었던 그런 기이한 경험담인데, 그 뒤로는 지금 나이 30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가위를 눌린 적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드리는 무서운 이야기들은 다 20대가 넘어가지고 경험을 한 것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기억이 생생한데, 오늘 드린 얘기는 거의 13년, 14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억이 약간 희미한데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해드릴 무서운 이야기는 굉장히 소름 돋거든요. 미리 주의하시고요. 이 역시도 100% 실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몰입해서 들으시면 훨씬 더 현장감 있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 중에 귀신을 보는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친구를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25살 무렵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 친한 불알 친구 하나가 늦가기로 대학에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반반하게 잘생겼거든요. 반반하게 잘생긴 데다가 또래 동기들에 비해서 오빠다 보니까 동기 여자애들이 굉장히 그 친구를 잘 따른 거죠. 오빠 주변에 뭐 괜찮은 오빠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러면서 막 쫄랑쫄랑 거리는 여자애들도 많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마침 제가 여자친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의 주선 하에 여자친구 하나를 소개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친구가 맞고요. 그 소개받은 친구랑은 한 2-3번 정도 썸을 타면서 데이트를 했는데 서로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서로 연인으로 빠르게 발전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서로 썸을 타면서 데이트를 할 때는 오빠 우리 어디역 코다차에서 봐요, 오빠 우리 어디역 몇 번 출구에서 봐요, 이런 식으로 약속을 잡고 만나니까 대략적으로 서로가 사는 동네는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주소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연인이라면 사귀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소는 알게 되잖아요. 하루는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 데이트를 가자고 하고 약속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드라이브를 가기 위해서 내가 몇 시까지 너 데리러 갈 테니까 집 주소 좀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땡땡 아파트 몇 동 앞으로 몇 시까지 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속 당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늦어서 찜찜할 바에는 차라리 좀 약속 시간보다 10분 15분이라도 좀 일찍 가거든요. 그날도 어김없이 차를 끌고 그 친구가 말한 아파트 통 앞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배려하느라고 오빠 여기 밑에 차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급하게 나오지 말고 충분히 준비되면 천천히 나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벌써 왔다고? 이렇게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뭐 엄청 일찍 온 것도 아니고 한 10분 15분 일찍 왔는데 엄청 놀래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약속 시간이 됐는데 그 현관 입구를 바라보는데 걔가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뭐지? 이러고 있는데 그냥 좀 늦나 보다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 아파트 단지 밖에서 그 친구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 친구가 그 아파트에 살면은 이제 1층 현관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아파트 밖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디 잠깐 들렸다는 식으로 막 계속 둘러대는 거예요. 그냥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만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드라이브 데이트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해프닝이, 그 친구의 그 변명, 핑계 또는 거짓말이 그 친구한테는 상당히 큰 짐이었나 봐요. 찜찜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귀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그 친구가 되게 이실직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 딴에는 이제 저한테 신뢰를 느꼈으니까 이실직고를 한 건데, 뭐냐면 그 친구가 살던 아파트 옆에는
여성 생활관, 여성 자립 생활관 뭐 그런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이제 뭐 베이비박스 같은데 버려진 아기들 또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거나 부모님이 뭐 양육권을 포기한 그런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됐다고 바로 내쫓진 않아요. 성인이 돼도 어느 정도 이 친구들이 충분한 경제적 자립력을 갖출 때까지는 나라에서 이제 생활관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거기서 이제 보육원 생활을 하고 여성 생활관에서 살면서 대학교 다니고 있던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연애 초반이니까 그런 자기의 배경을 감추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디 생활관 앞으로 나와라고 못하고 내가 주소는 물어봤는데 그 옆에 있는 아파트에 산다고 몇 시에 보자고 한 건데 제가 너무 일찍 나와버린 거죠. 그렇게 이제 자기의 가정사 같은 것도 좀 이렇게 터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사이가 굉장히 진전이 빨랐거든요. 뭐냐면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좀 몹쓸 짓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뭐 벌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지병으로 아주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대요. 그 친구가 한 7살, 8살 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랑은 뭐 이런저런 뭐 가정상의 문제로 어머니가 키울 수가 없어서 이 친구가 보육원에 오게 된 거고, 그 친구는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오빠는 군대 직업군인으로 가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친구는 철저하게 사회에는 혼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저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다 했을 거라고 생각도 들었고, 저도 뭐 가정이나 배경 같은 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 서로 둘이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 듣고 나니까 좀 부성애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와중에 좀 건강하게 이쁘게 잘 자라줬다는 생각에 오히려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둘 사이는 좀 더 많이 진전이 됐고, 제가 눈에 콩깍지도 단단히 씌이고 이 친구랑 조금 더 멀리 보고 싶은 생각에 멀쩡한 부모님 집 놔두고 25살 나이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친구 생활관이 있는 거리에서 한 2분 정도 거리에 자취방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자취를 시작하게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평일에 이제 저녁밥도 같이 해먹고 주말 되면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생활관이라는 데가 성인이 된 아이들도 이렇게 삐뚤어지는 걸 막고 생활 감시를 하기 위해서 그 상주하시는 지도자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생활관에 사는 애들이 성인이지만 통금 시간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지켜야 될 규율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 대한 뭐 사랑도 사랑이고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서 애정결핍 뭐 그런 것도 조금 있는 것 같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관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생활관에는 뭐 MT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거짓말을 치고 자주 제 자취방에 와서 같이 밤을 보냈어요. 이게 뭐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 친구 딴에는 뭐 심리적인 안정을 좀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밤을 보내던 중에 조금 의아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주간에 뭐 카페 같은 데서 공부 데이트 같은 걸 할 때도 있었어요. 그 친구는 카페에서 뭐 대학교 공부를 하고 저는 뭐 자격증 공부 같은 걸 한다든지 이렇게 카페 데이트 같은 것도 자주 했는데, 그때는 뭐 요즘 유행하는 노래도 잘 흥얼거리고 이어폰으로 잘 듣더라고요. 그런데 밤에 같이 잘 때 제가 핸드폰으로 로맨틱한 노래 같은 걸 좀 틀려고 그러면은 평소에 그렇게 노래 좋아하던 애가 밤에 노래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서 툭툭 끊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 심리가 하지 말라면 조금 더 하고 싶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제 딴에는 조금 로맨틱한 분위기를 살려보고 싶은 마음에 노래를 자꾸 틀려고 시도를 했는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그 여자친구가 피곤하다고 제 옆에서 먼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딴에는 이 친구가 잠을 자는 도중에도 제가 노래를 틀면 끌려고 반응을 하나 안 하나 뭐 이런 게 보고 싶어가지고 뭐 로맨틱 반 장난 반에 음악을 틀었어요. 근데 뭐 잠에 이미 빠져가지고 음악 튼지 모르고 잘 자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저도 피곤해가지고 노래 끌 생각 못하고 같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참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어가는 단계 있죠. 그 시점에 이제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오는 와중에 뭐 멜론으로 틀어놨던 노래가 계속 재생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으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끄끄 되는 소리가 나요.
놀래가지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여자친구 자는 방향을 봤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끄끄대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담에서 여자 주인공이 건마 귀신 볼 때 끄끄대면서 눈물 흘리듯이 자면서 눈을 희미하게 뜨고 눈물 흘리면서 끄끄거리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야 누구야? 좀 일어나봐 일어나봐. 근데 그 친구가 일어나가지고 막 흐느끼면서 펑펑 울면서 저를 막 이렇게 어깨를 치면서 내가 음악 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잖아 하면서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경우 처음이니까 막 이렇게 도닥여서 엄청 달랬죠. 달래고 진정시키고 이 친구가 충분히 진정이 되었을 때 아니 도대체 왜 그런 거냐고 좀 이유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던 거예요. 자기도 노래 듣는 거 좋아한대요. 주간에 노래 듣는 거 너무 좋고 요즘 유행하는 노래 나오는 것도 너무 좋대요. 그런데 밤에 이어폰으로 노래를 틀고 자거나 아니면은 뭐 핸드폰 같은 걸로 노래를 틀어놓고 자면 알 수 없는 정체가 귓가에서 노래 가사를 몇 배속으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김범수의 보고 싶다 이거 되게 발라드 노래 좋잖아요. 그런 노래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배우지 말고 보고 싶다 막 이러면서 귓가에서 엄청나게 몇 배속으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위가 눌려버린대요. 그런 이유도 모르고 저는 그 노래를 틀어버린 거죠. 너무 미안해가지고 달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또 너무 착해가지고 아니야 내가 이유를 잘 안 말해주고 그냥 그랬다고 자기 잘못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아침이 될 때까지 서로 잠은 안 자고 영화 같은 거 틀어놓고 이렇게 밤을 샜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그 친구가 왜 그런 현상을 겪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만한 언급을 좀 하더라고요. 그 친구 어릴 때 아버지는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머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몰랐는데 그 어머니가 어릴 때 뭐 양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 친구를 양육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보육원에 오게 됐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무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아버지 집안이랑 그 어머니랑 굉장히 뭐 어떤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뭐 무당 뭐 어쩌고저쩌고 네가 뭐 내 자식을 죽였네 어쨌네 뭐 이러면서 좀 그런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그 친구를 양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가지고 저런 뭐 기이한 경험들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런 걸 듣기도 하는데 자기가 가끔씩 한번 귀신을 본다고. 그런데 내가 오빠랑 있을 때는 마음이 편안해서 그런지 좀 그런 걸 덜 본다고. 그래서 내가 밤마다 그렇게 거짓말 치고 오빠가 보고 싶기도 하지만 뭐 그런 거로부터 좀 자유로워진다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에 혼자 있기 그런 날은 나한테 와라. 그리고 언제든지 뭐 그게 들리거나 귀신이 보이거나 그러면 나한테 꼭 말해줘라고. 그런 식으로 신신당부를 했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한테 얘기를 하라고. 근데 그 친구가 좀 걱정을 하던 게 자기가 귀신을 봄으로 인해서 나도 영향을 받을까봐, 나도 뭐가 보이거나 나도 영향을 받을까봐 그거를 걱정을 좀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거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보이고 그러면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한테 분명히 말하라고. 그렇게 평소에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랑 300일 기념일이었나? 무슨 기념일 같은 것 때문에 강원도에 있는 강원도 대관령에 있는 한 펜션을 잡고 놀러 갔어요. 제가 평소에 뭐 용평에 스키장 같은 데도 자주 놀러 가고 대관령 근처는 뭐 아는 친구가 그 근처에 고향이라서 자주 놀러 갔던 적이 있어서 지역을 잘 알았거든요. 여자친구랑도 뭐 여느 커플들처럼 너무 기분 좋게 잘 놀고 그날 밤에 뭐 펜션 같은 데서 바비큐도 구워 먹고 이렇게 행복한 기념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거 뭐 19금 드립이 좀 있는데 아무튼 뭐 기념일이다 보니까 아주 불같은 밤을 보내고 그 친구랑 저랑 이제 같이 골아떨어졌어요. 잠에 골아떨어졌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뭔가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옆에서. 근데 이제 잠에서 깨어오면서 희미하게 이제 소리가 선명해지는데 딱 직감적으로 여자친구 소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옆에서 여자친구가 뭔가 되게 힘겹게 쭝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쭝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왜 되게 섬뜩하게 들렸냐면
그 펜션이 복층 펜션이었어요. 근데 복층 펜션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보통 침대는 2층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복층 같은 경우는 천장이랑 그 침대랑 거리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은 소리가 잘 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옆에서 뭔가 막 이러면서 쭈글쭈글 거리는 게 막 울려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옆을 보니까 저번처럼 그렇게 가위를 눌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깨웠는데 이 친구가 일어나면서 지금 이러면서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막 귀신을 보고 가위를 눌린 상황에서 나한테 알리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쓰면서 지금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위를 눌리니까 자기 몸대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온갖 힘을 다해가지고 막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막 가위 눌린 와중에. 그러면서 또 일어나가지고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잘 데이트하고 분위기 좋게 이제 뜨밤도 보내고 기념일 저녁인데 밤인데 막 그런 일 겪고 나니까 너무 산통 깨지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너무 걱정되고 그 친구 너무 안쓰러우니까 특히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또 어떻게 잠은 못 자고 그렇게 또 달래고 밤을 같이 지새웠죠. 오늘 얘기해드릴 에피소드는 여기까지고요. 이 친구랑 관련된 에피소드가 좀 더 있는데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비애TV입니다. 요즘 댓글을 통해서 무서운 얘기를 좀 더 해달라는 분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썰들을 하루하루 조금 더 빨리빨리 하나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귀신 이야기 이런 거 아니고요. 좀 무서운 이야기긴 한데 제가 진짜 죽을 뻔했던 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부모님한테도 비밀로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 부모님한테 했다가는 아마 등짝 스매시를 뒤지게 맞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때는 7년 전 제가 23살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혹시 해루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낚시를 해보셨거나 주변에 낚시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해루질이란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아마 생소할 거예요. 서해바다 같은 곳은 이제 밀물이랑 썰물이 있잖아요. 물이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하는 시간이 있어요. 빠지면 이제 갯벌이 되겠죠? 물이 수위가 낮아졌거나 아니면 뻘이 됐을 때 장비 챙겨가지고 내려가서 소라 아니면 게, 낙지 또는 무릉덩이 같은 데서 물 빠질 때 차마 나가지 못한 물고기 같은 걸 그냥 이제 건져오는 거 아니면 집어오는 걸 이제 해루질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도 좀 전문적으로 하려면 장비 같은 거 제대로 갖추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제가 이 해루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어설프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해루질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23살 때 친구들 따라가지고 낚시를 갔다가 손맛 보고 나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낚시를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 낚시했을 때 잡았던 물고기로 주변에 있던 아저씨가 막 회도 떠주셔가지고 막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낚시해서 먹으면 되지 굳이 회 사 먹을 필요가 없겠네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낚시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렇게 처음 낚시를 시작할 때 낚시에 대한 걸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진짜 낚시에 대해 전혀 무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서해바다가 밀물이랑 썰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물이 들어오는 시간이 있고 빠지는 시간이 있는데 이게 물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물대가 뭐냐면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 물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날짜마다 월마다 물이 들어오는 시간이랑 빠지는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이 물대를 잘 보고 서해바다에 낚시를 가야지 물대를 잘 모르고 그냥 낚시를 하러 가야지 하고 갔다가 물은 하나도 없고 뻘밭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대를 잘 맞춰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인터넷에서 뭐 서해바다 낚시 포인트 막 이런 거 검색하다가 시야방조제가 괜찮다고 해가지고 한밤중에 밤낚시하고 싶어가지고 시야방조제로 떠났습니다. 근데 웬걸 그때는 물대라는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낚시를 하려고 실컷 멀리까지 갔는데 다 뻘밭인 거예요. 물이 하나도 없어. 낚싯대를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하게 이제 그 뻘밭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막 여기저기서 불빛이 두리번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머리에 헤드랜턴 같은 걸 하고 두리번 돌아다니길래 저게 뭔가 봤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해루질이라는 거더라고요. 뻘밭에서 그 사람들이 뭐 소라건 뭐 낙지건 아니면 뭐 물고기건 이렇게 막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부러워 보였어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꼭 낚시로 물고기를 낚아야만 해산물을 먹나? 뭐 저기 뭐 낙지도 집고 소라도 집고 꽃게도 집어서 내가 직접 해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다음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해루질을 하러 가보자. 저도 이런 마음을 먹고 낚시는 못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풍경만 보다가.
그리고 얼마 뒤에 제가 다시 시화방조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화방조제가 이제 아주 긴 다리에 덩그러니 이제 티라이트 휴게소라고 굉장히 작은 휴게소가 하나 있어요. 주차장이 많고 거기에 이제 차를 세워놓고 시화방조제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주차장 옆쪽으로 보면은 탑차 같은 걸로 이제 크게 천막 같은 거 해놓고 낚시용품 같은 거, 해루질 용품 파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장비를 사려고 들어가서 해루질 할 건데 뭐뭐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장비를 하나씩 샀어요. 뻘에 들어가면 장화 필요하겠죠? 진흙을 팔려면 호미가 필요할 거고요. 어두우니까 헤드랜턴 필요할 거고, 뭐 물가 같은 거 있으면 뭐 건져야 되니까 뜰채 같은 거, 그리고 채집통,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시화방조제 쪽에 뚝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시화방조제 지나가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이렇게 물이 차 있을 땐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물이 빠지면 그 뚝부터 그 갯벌까지 연결되는 그 뚝이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깊어요. 멀고. 그때 뭐 해루질이나 낚시에 대한 거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 언덕배기로 엄청나게 이끼가 껴있어요. 그래서 정말 미끄럽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이게 미끄러워봤자 어느 정도 미끄럽겠어 생각하고 장화를 신고 있었잖아요. 또 게다가 장화를 신고 내려가려고 하다가 발을 삐끄덩한 거예요. 진짜 한참을 미끄러져가지고 쭉 떨어졌어요. 진짜 그게 방파제였으면 전 진짜 죽는 거였고, 방파제가 아니길래 그대로 쭉 이렇게 미끄러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입고 있던 옷 다 찢어지고 막 온몸이 상처가 난 거예요. 해루질 할 생각이 나겠어요? 옷 다 젖고 어떻게 또 올라는 왔어요. 미끄럽지만 어떻게 조심조심해서 올라는 왔어요. 보면 해루질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내려갈 때 되게 조심해요. 미끄러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조심성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짝살이 났어요. 아씨 막 하면서 또 차에 타야 되는데 다 막 이끼 막 진흙범벅이 됐으니까 막 짜증나가지고 해루질할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장비만 사고 엎어지고 만신창이가 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해루질을 제대로 하려고 마음먹고 갔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아예 시도조차 못하고 오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또 제대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해루질 포인트 같은 거를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시화방조제에서 더 조금만 들어가면은 이제 선제도랑 영흥도라는 섬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근처에서도 해루질을 많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갯벌로 진입도 좀 쉽고,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혼자서 선제도라는 섬까지 또 차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선제대교라는 게 또 있어요. 선제도를 진입을 할 때 그 선제대교를 건너가지고 어디가 좋을까, 갯벌로 진입하기 좋은 데가 어디가 있을까 막 둘러보면서 상향등 켜가지고 차 운전을 하면서 막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딱 그냥 느낌이 괜찮아 보이는 데가 있어서 차를 세웠고, 또 마침 이제 물이 빠져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거 오늘 해루질 한번 제대로 해볼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장비를 챙겨가지고 그 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내려가 보니까 그 뻘 위에 아주 큰 꽃게 이런 게 아니라 뭐 돌개 같은 게 왔다 갔다 막 거려요, 많이. 그리고 이렇게 막 구멍 같은 것도 이렇게 송송송 있어서 이거 괜찮겠다, 느낌이 괜찮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호미질을 막 하면서 앞으로 전진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막 해산물이 그렇게 널려있고 그런 풍경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호미질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호미질을 어떻게 세게 한번 딱 했는데 낙지 같은 게 다리가 이렇게 잘려서 나온 거예요. 이게 낙지가 뭔가 있다 싶어가지고 계속 파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사람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 특징이 뭔가 재밌거나 제가 흥미를 느꼈던 거에 되게 깊게 몰입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쉽사리 뭐가 잡히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오늘은 꼭 잡는다라는 생각에 계속 땅만 보고서 이렇게 막 진흙을 파면서 막 앞으로 전진해서 막 들어갔어요. 처음에 이제 뒤도 돌아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왔는지 막 체크를 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여기저기 막 들쑤시고 다녔어요. 그렇게 이제 막 한참을 해루질하면서 들어갔나? 근데 뻘 같은 데가 어떤 뻘은 좀 단단한 지형 같은 뻘이 있고 어떤 뻘은 굉장히 딱 되게 막 발이 늪처럼 빠지는 그런 진흙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장화를 그게 발에 꽉 맞춰서 사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약간 여유 있게 샀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거슬리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은 발을 빼기도 어렵고 신발 벗겨지려고 그러고 빠진 발 제대로 하려고 막 하다 보면 더 깊게 빨려 들어가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몸이 둔해지고. 그런데 제가 되게 겁도 없이 이미 뻘 멀리까지 나갔어요. 그런데 막 이제 진흙이랑 사투를 하고 있었죠. 막 질척거리면서 움직이면 되게 둔해요. 막 발이 빠져서 못 움직이는 건 아닌데 되게 둔해지거든요, 움직임이.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막 해무가 들어오는 거예요. 해무가 엄청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무가 뭐냐면 바다에 끼는 안개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낚시를 굉장히 단순하게 시작했어요. 뭐 알고 제대로 공부하고 알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막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해루질 역시 마찬가지고 그 해무라는 거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해무라는 게 끼면요 앞이 진짜 하나도 안 보여요. 혹시 여기 운전해가지고 대관령 고개 같은 데 넘어가 보신 분들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그 대관령 고개에 해발 고도가 높으니까 구름이랑 안개가 끼면 고속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차가 안 보일 정도로 그 안개가 끼잖아요. 거의 그런 수준으로 해무가 껴요. 정말 한 치 앞이 확인이 안 돼요. 근데 그 해무가 더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그런데 그 선제도라는 섬이 말 그대로 섬이고 밤에는 거기 민가도 엄청 어두워요. 그리고 해무가 끼면 저 멀리 있는 가로등 같은 거 그런 거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내 한 치 앞이 안 보이는데. 게다가 뻘 주변은 뭐 가로등이 뭐가 있어요? 내 서치라이트에만 의존해야 되는데 빛이 앞을 뭐 이렇게 밝게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뭐 시야적으로 갇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은 뭔지 알아요?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다가 밀물이랑 썰물 있잖아요. 근데 그 물 들어오는 속도가 어느 정도로 빠른지 모르시죠? 체감이 잘 안 되시죠?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물이 그렇게 빨리 들어온다는 걸. 이미 주변 시야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방향도 잘 파악이 안 되는데 땅은 질척거리면서 내 발을 막 발목을 붙잡고, 근데 물은 굉장히 빨리 들어와요. 한시라도 빨리 나가야 되는데 물이 내 발목 위로 이렇게 차오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 좆됐다 이게 아니라 울지도 못하고 속으로 막 이런 거 있죠. 진짜 딱 그 기분이었어요. 이게 잘 방향 찾아야 되는 게 내가 어떻게 방향 잘 찾아서 들어왔던 방향으로 그대로 나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 방향 못 찾아가지고 내가 나가겠다고 방향 잘못 잡았다가 바다 쪽으로 더 들어가면은 죽는 거예요 진짜로. 아직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 해무 때문에 제가 밟고 왔던 발의 방향도 잘 파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허우적거렸던 이제 움푹 패여있던 곳을 다시 밟으면서 이쪽 방향이구나라는 걸 파악하고 막 허겁지겁 나가기 시작했는데 거의 무태 도착할 때 제 허벅지까지 물이 차 있는 상태였거든요. 진짜 너무나 아찔했던 경험인데요. 근데 진짜 제가 거기서 방향을 못 찾았던가 아니면 물 들어오는 속도가 조금 더 빨랐다면은 정말 저는 거기서 익사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 더. 그 물이 없이 그냥 뻘일 때는 그 뻘 자체로도 되게 질척거리고 움직임을 제한하는데 물이 막 종아리까지 차 있는 상태에서 그 뻘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답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 해루질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저는 해루질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로 돌아온 다음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로 그냥 딱 검색을 했어요. 선제도, 해루질, 사망 이렇게 인터넷에 딱 검색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해루질을 했던 그 지역이 해루질 하다가 실제로 사망 사례가 있었던 사고 다발 지역이었습니다. 되게 위험 지역이고 그 지역 주민들도 되게 위험하다고 주의를 하는 그런 지역이래요. 정말로 무섭고도 아찔했던 경험 중 하나입니다. 좀 제가 감 떨어지는 늙은 나이에 해루질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렇게 시도했다? 아마 저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뭐 인터넷 유튜브 같은데 무서운 이야기 썰 막 얘기하면서 죽을 뻔한 경험했던 썰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변에 간혹 뭐 지인들 중에 졸음운전했다가 진짜 죽을 뻔했다 뭐 이런 경험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정말 죽을 뻔했던 썰이지 그 약간의 차이로 뭐가 사고가 났다거나 뭐가 좀 잘못됐어 봐야 정말 죽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에 비춰 봤을 때 과장으로 죽을 뻔했던 썰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깨닫는 게 크겠죠. 아무튼 제가 진짜로 죽을 뻔했던 무서운 이야기, 부모님한테도 비밀로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제가 지인들한테 보채가지고 알고 있는 무서운 이야기 토크박스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제 지인이 낚시터에서 목격했던 귀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근데 제가 저의 첫 무서운 이야기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태어나서 귀신을 본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귀신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굉장히 섬뜩함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의 20대 중후반 시절은 저의 취미가 낚시로 좀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낚시를 좋아할 뿐이었지 잘하지는 못했거든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는
아르바이트하고 공부하고 운동하느라 정말 쉴 틈이 없었고, 첫 취직 이후로는 뭐 이직을 하면서도 공백기 없이 이직을 하면서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저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작년 12월 1월 무렵에 한 3, 4년 정도 근속하던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그때가 29살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29살에 내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으면 이제 당장 내년이면 30인데 더 이상 여유 부릴 만한 나이가 아니라는 그런 압박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시간 있을 때 좀 놀자 라고 생각을 해서 한 3개월 정도 백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3개월 동안 백수 생활하면서 뭐 했겠어요? 네, 낚시를 제일 많이 했고요. 그렇게 열심히 백수 생활하고 있는 와중에 지인의 소개로 제가 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언제부터 출근해주세요 이렇게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그 출근을 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더 놀고 싶었던 마음에 더 열심히 낚시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권에서 이제 뭐 용인, 오산, 안산 이 무렵에 해가지고 서울 경기권으로 갈 수 있는 낚시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어느 저수지라고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차 끌고 되게 기분 좋게 그 경기권 저수지로 낚시를 가게 됐어요. 낚시를 할 때 피딩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기가 먹이 활동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막 물가에 와가지고 촉촉촉촉 막 물거품 내면서 막 먹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 시간이 아주 이른 새벽, 그리고 저녁 해질 무렵에 애들이 먹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낚시꾼들은 그 시간을 가장 낚시 피크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저녁 피딩 타임을 맞춰가지고 해질 무렵에 그 저수지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먹이 활동이 활발한 그런 피딩 타임이라고 해도 낚시를 하고 꽝 친 다음에 서울로 돌아가는 일도 부지기수였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서 이상하게 낚시가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뭔가 하늘이 너가 앞으로 이제 또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즐기고 오도록 하여라, 뭐 이런 신호를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 오늘은 한번 늦게까지 한번 제대로 낚시를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편의점 같은 데서 이제 먹을 걸 좀 사가지고 다시 챙겨와서 밤늦게까지 낚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크고 유명한 저수지라고 해도 피딩 타임이 지나면 사람들이 많이 빠지고 평일 늦은 밤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가 한 11시에서 12시 사이쯤 시간이었는데, 제가 한참 낚시에 열중하면서 열심히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뭔가 막 물첨벙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장구 소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군가가 멀리서 큰 물고기를 낚아서 물고기가 퍼덕대면서 막 물에서 나는 소리라고 하기엔 조금 큰 것 같고, 그런 물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평소에 낚시터에서 듣기 어려웠던 물장구 소리였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물소리를 들을 때는 뭐 그 물소리가 뭔지 뭐 아주 궁금하다든지 무섭거나 소름 끼치거나 뭐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거든요. 뭐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물소리가 뭔가 되게 중요한 단서구나 라는 걸 눈치챘겠지만, 저는 둔에 빠져가지고 그때 그 소리가 뭔지 알아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새벽 2시쯤 됐나? 제가 너무 졸려가지고 이제 잠을 좀 편하게 자고 싶은데 차에서 자면 잠도 편히 못 자고, 그대로 운전하고 가면 졸음운전하다 사고 날 것 같아서 차에서 1시간 정도 눈을 붙이고 서울 집에 와가지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새롭게 입사를 해서 첫 출근을 하게 될 회사에 들어가기 전주에 다시 한번 낚시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 저수지로 다시 낚시를 한번 갔어요. 오늘은 제대로 대어를 한번 낚아보자 라는 생각에 다시 그 저수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뭐 저녁 피딩 시간이라든지 새벽 피딩 타임에 맞춰서 낚시를 간 게 아니라 그냥 점심시간 조금 늦지막히 눈 뜨고 씻고 나서 바로 출발을 한 거였거든요. 이제 열심히 운전을 해가지고 그 낚시터 근처에, 제가 저번에 낚시를 했던 그 포인트 근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늦잠을 자고 이미 점심시간은 지난 시간에 낚시터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배가 고픈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기사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그 동네 풍경이 완전 시골은 아닌데 차를 끄고 한 몇 분만 들어가면 이제 저수지가 있고, 그 근처로는 이제 뭔가 시골길 같아요. 시골은 아닌데 약간 준 시골의 느낌이었고, 그런데 이제 뭐 주변에서 뭐 공사를 하는지 골재 차량 같은 거나 이제 포크레인 같은 거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아무튼 그 기사식당에 들어가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점심시간이 다 지난 터라 뭐 식사를 하러 온 인부 아저씨 같은 사람들도 없었고 저 혼자 식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밥을 시켜가지고 6,000원짜리 백반을 시켜가지고 먹고 있는데 이제 아줌마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제 그 동네 사람은 아니고
기사식당 아저씨들은 이미 점심시간 돼서 때 돼가지고 밥 먹고 다 빠져가지고 식당은 조용한데 혼자 와가지고 6,000원짜리 백반을 젊은이가 먹고 있으니까 이제 뭐하러 왔냐고 묻더라고요. 여기 뭐 하려고 왔어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낚시 좀 하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낚시를 하려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서 낚시를 하려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땡땡 저수지 가서 낚시를 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아줌마가 아 거기 낚시하지 마. 왜 굳이 거기에서 낚시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대물었어요. 왜요? 낚시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거기 저번 주에 사람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네? 사람이 죽었다고요? 저 저번 주에 거기서 낚시했는데? 무슨 요일이요? 딱 물어봤는데 아주머니가 저한테 말씀해주신 그 요일이 제가 그 낚시를 했던 요일이랑 똑같은 거예요.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아줌마한테 얘기를 좀 캐물어가지고 얘기를 듣게 됐는데 그 저수지에서 한 장애인 아저씨가 자신의 신세를 비관해가지고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용한 저수지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투신을 해가지고 자살을 하면 뭐 날이 밝아야 시신을 발견을 하고 뭐 이렇게 사건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아저씨의 시신이 발견된 거는 해가 뜨고 나서 발견이 된 거니까 이제 실제로 자살을 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시간은 제가 낚시를 했던 그 요일 밤이었다는 거예요. 사망 추정 시간, 그 사람이 자살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시간대가 제가 그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던 그 밤 시간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전주에 제가 낚시를 하면서 그 물천벙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생각이 주마등처럼 딱 스치면서 소름이 싸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그 아줌마한테 제가 물천벙거리는 소리 들었다 이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들은 소리가 그 사람이 죽는 소리였다고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라든지 정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진짜 내가 들었던 그 소리가 그 사람이 빠져서 첨벙거리는 소리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 들었던 그 물천벙거리는 소리가 그 자살한 아저씨가 죽는 소리였다면 과연 나는 그렇게 식사를 다 하고 아주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듣고 이제 가게에 나오면서 그러면 뭐 이제 다른 낚시터 가야죠. 잘 먹었습니다 이러고 식당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제 본능적인 호기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장소를 또 가보게 됐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폴리스 라인이라든지 뭐 그런 건 없고 또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좀 찜찜하잖아요. 그렇다고 거기 낚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고자질하듯이 여기서 사람 죽었대요 뭐 이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는 좀 차를 몰고 좀 더 멀리 나가서 미산저수지라는 저수지에 가가지고 또 꿋꿋하게 낚시를 했다는 후문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건이 혹시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을 검색해봤는데 뭐 기사화되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낚시를 많이 다니다 보면 어디 저수지에서 사람이 죽었네 또는 뭐 바다낚시 같은데 배낚시 갔다가 배가 전복돼서 사람이 죽었네 이런 소식을 좀 많이 들어요. 뭐 기사화되거나 이슈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사건이 되게 잘잘하게 많거든요. 저는 이제 금광저수지라는 저수지에도 낚시를 참 많이 갔는데 벌써 올해에만 사건이 2번 있었죠. 그 금광저수지에 있는 보트 타다가 전복돼가지고 공무원 여성분 한 분 사망하시고 그 저수지에 이제 떠다니는 이제 죽은 물고기들 처리한다고 청소하러 들어가셨던 분 또 이번에 익사하시고 그렇게 뭐 물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건 사고들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뭐 보트 낚시라든지 아니면 배 낚시라든지 아니면 수상 스포츠 같은 거 즐기실 때 항상 안전수칙 같은 거 잘 지키시고 항상 안전하고 좀 건강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낚시터에서 겪었던 소름 돋는 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비에TV입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영상을 업로드한 시간이 여기 베트남 시간으로 새벽 4시였거든요 한국 시간으로 6시예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귀신을 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눈으로 뭐 귀신의 정체를 본 게 아닌데 이거 귀신이 아니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진짜 소름 돋는 일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최대한 편집 자제하고 그냥 있는 영상 그대로 올리려고 하는데요. 제 자초지종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조금 전에 글을 썼잖아요. 제가 어제 올린 영상이 이제 노란 색깔 그 달러 마크가 붙었는데 제가 원래 유튜브 시작하면서 그 뭐 돈에 대한 욕심 그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사랑을 주시니까, 그리고 수익이 찍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분명히 되더라고요, 사람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반값이나 더 벌어보고 싶고, 근데 저도 이제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까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언제 일감이 또 줄어들지도 모르고 하는 거니까 유튜브라도 잘하고 있어 보자 라는 생각에 요즘 욕심내가지고 더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밤잠까지 줄여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영상을 올렸는데 딱히 문제될 만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게 붙은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더 자초지종으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만들 때 그 밤늦게까지 여기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피드백 주시잖아요. 뭐 음성이라든지 이런 소리 왜 들려요? 아니면은 뭐 배경음악이 너무 커요?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 만들면서 제가 음량을 듣는 거랑 이렇게 완전히 업로드하고 나서 핸드폰으로 음량을 듣는 거랑 또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영상을 여기서 업로드를 할 때 이제 만들면서 체크를 하지만, 여기 제가 침대로 와가지고도 자면서 핸드폰으로 한 번씩 확인을 해요. 자기 전에 제 걸 영상을 쭉 봐요. 근데 그렇게 영상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노란 딱지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핸드폰에는 그 재검토 버튼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업로드를 하고 잠을 빨리 자야 되니까 컴퓨터 끄고 와가지고 여기서 침대에서 이제 핸드폰을 확인한 건데, 그런데 이 검토가 누른다고 바로 그게 다시 검토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컴퓨터 껴가지고 그 검토 누른 다음에 자려고 다시 컴퓨터를 켰어요. 그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광고 검토를 누르려면 인터넷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 인터넷이 나간 거예요. 인터넷이 하필이면 여기가 로컬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이 되게 자주 끊겨요. 그래갖고 제가 인터넷이 끊기면 저기 있는 저기 공유기 버튼을 한 번씩 제가 뺐다가 껴요. 그 다음에 좀 기다리면 인터넷이 되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 계단에서 보면은 저 공유기가 굉장히 높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공유기에 있는 버튼을 갈아 끼기 위해서는 이렇게 의자를 가져다가 놓고 올라온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뺐다 끼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 복도를 보면은 밤에 불을 켤 수가 있는데, 여기 제 쪽에서 이렇게 불을 껐다 켤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아래층에서도 껐다 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여기서도 이걸 불을 껐다 켤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인터넷 선을 뺐다가 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의자까지 놔뒀어요. 의자까지 놔뒀는데 갑자기 저 아래쪽에서 이 소리 있죠, 이 소리. 이렇게 불이 두 번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버튼 소리가 나면서. 근데 이 버튼은 제 뒤에 있었기 때문에 제 뒤에 누가 있었던 건 아니고 아래쪽에 뭔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내려다 봤어요. 근데 문도 닫혀있고 사람도 없었어요. 여기에 혹시 하는 마음에 뭔가 밖으로 사람이 나갔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쪽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 봤어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밖에도 안에도 사람이 없어요.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이 의자 그대로 둔 채로 집으로 막 도망 들어왔어요. 잠깐 진정시키려고. 아니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진짜 진정을 시키려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 의자를 밖에다 저렇게 계속 놔두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의자를 갖고 오려고 문을 열었어요. 다시 나왔어요. 의자를 가지고 오려고 나오는데, 근데 밤이었잖아요. 불이 아래서 이게 무슨 그냥 뭐 전자동 불이 아니라 이게 뭐 자동 센서 등이었으면 제가 뭐 오작동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래서 이 소리가 버튼 누르고 가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 불이 깜빡깜빡거리니까 진짜 혼비백산하면서 제가 의자를 갖고 막 집으로 도망 들어왔거든요. 와 진짜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제가 그 밤중에 심지어 조금 전에 그 막 새벽 4시에 무서운 영상 막 이제 찍어가지고 업로드하고 누워가지고 있다가 그 딱지 확인하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일 겪고 나니까 그냥 그 공포심이 갑자기 배가 되는 거예요. 영상을 만들고 나니까. 진짜 이번에 신년 돼가지고 12월 달인가 1월 달에 6개월 연장을 했는데 계약을 7월 달에 이사를 갈 계획은 가지고 있었는데 참.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만 더 자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졸려 죽겠네요. 아무튼 어제 겪은 게 너무 미스테리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생생하게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와중에 전달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럼 즐거운 일요일 되시고 행복한 일요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코비애TV였습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요 근래에 영덕흉가와 관련된 영상이나 아니면 인터넷 게시글 같은데 보면 막 댓글 같은데 영덕흉가? 뭐 차 위에서 귀신을 봤다더라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좀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때는 11월 초였고 날씨가 막 추워지기 시작할 때였어요. 제가 원래 라이브 방송 일정이 목요일날 뭐 소통이라든지 먹방 아니면 집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목요일 8시마다 진행을 하고 있었고, 또 금요일날은 제가 괴담 속으로라고 하는 컨텐츠로 현장에 나가서 영상을 찍곤 했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괴담 속으로 현장에 나가면 그 뭔가 스토리의 흐름을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라이브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 개인 촬영 다 끝나고 생존 보고라는 식으로 해서 아주 짤막하게 라이브만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목요일 날은 제가 실내 촬영만 했었는데 한번 현장에서 뭐 흉가 체험이라든지 탐사를 하는 거를 해보면 어떨까 하고 테스트 삼아서 한번 나가갖고 방송을 했었는데, 그게 좀 입소문이 난 건지 아니면은 뭐 기대 시청자들이 많아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현장을 한두 번 정도 나가니까 시청자분들이 많게 들어올 때는 막 700명, 800명 이상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코비애 목요일날 되면은 또 어디 나가겠지 하는 기대치가 점점 올라가는 게 저 역시도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매주 금요일 괴담 속으로 어디 가야 될지 이제 주중에 또 정해야 됐고, 게다가 플러스에서 이제 목요일날 어디 가야 될지도 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 영상이랑 방송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최대한 사유 건물 같은 데는 막 무단으로 침입하는 거를 최대한 지양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흉가 체험 전문 채널도 아닌데 이미 그 앞전에 많은 분들이 다녀간 너무 유명한 그런 데 가면은 아무래도 좀 재미가 반감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지양을 하다 보니까 진짜 이 선택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갈 수 있는 데가. 장소를 선정하고 싶어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니까 그 장소를 고민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 그 당일 오후까지도 제가 어디 가야 될지 정해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당시 저는 엄청난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었고, 게다가 사람 간의 문제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좀 받는 일도 있었고, 회사 일적인 부분에서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여있는 상태라서 뭐랄까, 그 화와 스트레스가 일하다가 막 폭발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일을 어느 정도 마치고 좀 지치고 막 스트레스에 이렇게 책상에 머리를 개고 어떡하지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딱 잠에 빠졌어요. 잠에 빠졌는데 되게 잠깐 눈을 감았다 뜬 것 같은데 눈을 뜨니까 벌써 5시 반인 거예요. 제가 라이브를 못해도 8시에는 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확인하고 나서 이 시간의 압박조차도 저한테 스트레스로 좀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에 대한 스트레스죠. 그래서 이 뭔가 내 안에 있는 화와 스트레스를 그날 공포로 풀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것도 상관이 없이 좀 임팩트가 있는 곳으로 가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부산에서
현실적으로 이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데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전부터 몇몇 구독자분들이 거기 좀 한번 가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데가 딱 떠올랐는데 거기가 바로 영덕 흉가였어요. 그래서 이 영덕 흉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라곤 여기가 원래 흉가는 아닌데 뭐 버려진 지 오래돼서 사람들이 소문을 갖다 붙인 흉가다, 뭐 비운의 흉가다, 요 정도만 팩트로 알고 있었고, 뭐 다른 사전 조사는 전혀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널린 게 워낙 유명하니까 널린 게 주소라 그 주소를 내비 찍고 바로 배낭 메고 집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 뜨니까 5시 반이었어요. 그래서 한 6시쯤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니까 퇴근 시간이라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내비게이션도 당시 도착 예정 시간이 8시 10분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그래갖고 일단은 최대한 부지런히 가자 하면서 막 운전을 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에 도착 예정 시간이 8시 10분이었던 게 15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25분이 되고 계속 이렇게 시간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예고 없이 늦게 키면 또 막 8시부터 언제 켜지나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에이 차라리 뭐 가는 장면부터 함께 하자라는 생각에 7시 30분쯤 됐을 때 그 갓길에 있는 셀프 주유소 들려가지고 주유 좀 하면서 방송을 켜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게 7시 30분쯤이었어요. 그렇게 화면이랑 채팅창을 보지 않고 내비게이션만 열심히 보면서 운전을 한 40-50분 정도 하다 보니까 영덕 흉가가 보이더라고요. 여담으로 몇 년 전에 제가 공포방송을 시작도 하기 전에 과거 구여친이랑 그 영덕 흉가 가는 길에 있는 한 펜션에서 1박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바로 그 근처가 영덕 흉가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그 당시 방송 키고 거기 지나가면서 아 여기가 여기구나 하면서 추억 반, 약간 놀라운 반의 심정이었죠. 아무튼 저는 그 장사해수욕장을 따라 난 길을 쭉 가다가 유턴을 해서 영덕 흉가 방향으로 방향을 돌려서 그 흉가에 진입하는 길에 있는 완경사길을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자갈길이 나오거든요. 평지 같은 곳이. 그래서 뒤뚱뒤뚱 하면서 그 자갈 밟으면 차에 자갈 밟는 소리가 나잖아요. 살짝 진동 오면서. 그래갖고 그 영덕 흉가 바로 앞에 있는 평지 쪽으로 해서 차를 대놨습니다.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제가 사전조사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약간 객기 같은 걸로 출발을 한 건데 딱 도착하자마자 차 전면 유리 너머로 보이는 그 흉가의 풍경이 그 보안업체 보면 이 건물이 보안업체에서 관리가 되고 있으면 막 그 반짝거리는 것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 보안 경고등 비슷한 거요. 그게 흉가 뭐 벽면 같은데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 뭐 페인트 같은 글씨로 출입 금지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영덕 흉가 한번 같이 보시겠다고 제가 막 운전까지 한 거를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렇다고 제가 무작정 거기 뭐 출입금지까지 써붙여놨는데 들어갈 순 없잖아요. 무작정 쳐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그 근처라도 살짝 보여드리자고 생각을 하고 이제 차에서 잠깐 내렸습니다. 저는 차에서 기껏해야 한 2m 정도 앞으로 나와서 이 흉가 방향을 바라보고 랜턴을 비추면서 아 이렇게 막 보안이 되어 있네요. 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외관이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비춰드리고 있었죠. 그러면서 야 이거 외관만 보여드리면 방송 끝나겠는데 저 다음에 어디 가야 될까요? 막 이러면서 푸념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불과 한 2분 3분? 시간이 안 흘렀을 거예요. 근데 딱 그때 제 뒤에서 차가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불과 제 뒤로 몇 발자국 안 떨어져 있던 자리에 있던 제 차가 가드레일 쪽으로 흘러있고 그 제 뒤에서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났던 차는 제 차를 피해가지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더라고요. 저는 차를 평지 자갈길에 대놨기 때문에 이게 흐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이게 뭔가 설령 흘렀다고 하더라도 그 돌 밟는 소리 같은 게 분명히 들렸어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는 게 참 희한하잖아요. 하여간 천만다행으로 거기 그 시간대에 차가 도로에 거의 하나도 없었고 그 하나의 차도 이제 제 차를 비껴갔기 때문에 아주 다행히 이제 사고는 면했는데 어쨌든 제 차가 거기 도로로 흘러가 있으니까 저는 그 차를 빨리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막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달리면서 제 차 쪽을 보고 달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 차를 보고 진짜 기겁하는 줄 알았습니다. 다름 아니라 진짜 제 차 스파크잖아요. 그 스파크 조그만한 천장 위에 웬 여자의 실루엣이 다리 한쪽으로 폭에서 앉아있는 자세로 저를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8년 전에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귀신을 봤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 그대로 사람의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제 눈에 비친 게 그 하얀색 반투명 실루엣 형태였는데 아마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는 게 가장 좋을 거냐면 넷플릭스 미드 중에 고스트 타운이라는 미드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나오는 귀신들의 형체가 아마 제가 본 그 귀신이랑 가장 흡사하게 묘사를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주변은 어두운데 저 혼자 있는 데다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렇게 연속적으로 닥치니까 정신이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귀신을 보면은 도망가거나 그 자리를 더 멀어지려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저는 차가 거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어쨌든 빼야 되잖아요, 빨리. 그러니까 귀신을 보고도 걔한테 달려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제 차 쪽으로, 귀신 쪽으로 막 달려갔는데 차와 거의 가까워졌을 무렵에 차 위에 앉아가지고 저를 바라보던 귀신이 갑자기 고개를 쓱 돌리더니 도로 쪽을 갑자기 바라보는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 든 생각이 뭐였냐면 뭔가 다가올 차를 예고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뭔가 사고 나라? 이런 느낌이었어요. 하여간 제가 차 앞에 이렇게 딱 도착한 순간에도 막 차 키를 찾는데 이 위의 시야로 계속해서 그 귀신의 다리가, 쭈그리고 있는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차 키는 뭐 후드티 주머니에 넣어놨는지 바지 주머니에 넣어놨는지 막 이렇게 뒤적뒤적거리면서 더듬거리는데 도무지 열쇠가 만져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뒷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바로 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고 바로 차를 정방향으로 돌려서 거길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하다 보니까 좀 길어진 건데 실제로 이게 지금 다 벌어진 게 수십 초 안에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차에 탄 뒤에도 휴대폰을 통해서 방송은 계속 송출이 되고 있었는데 뭐 저는 제 얼굴 비치는 거, 뭐 채팅창에 올라가고 있는 것만 뭐 눈대중으로 대충 봤어요. 막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서야 알게 됐는데 당시 시청자분들이 저를 보는 화면은요 계속 그냥 검은색이었대요. 마치 누가 화면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요. 하여간 그때 저는 운전대를 잡고 빨리 밝은 곳으로 가자, 밝은 곳으로 가자 이 생각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채팅창을 볼 수도 없었고 뭐 무슨 말을 할 수도 없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차에 올라타는 그 순간까지도 제 눈앞에 귀신이 제 차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운전을 다시 막 시작했을 그 무렵에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뭐 나 귀신을 봤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뭐 갓길 같은데 어두운 데에서도 세워가지고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뭔가 아직까지 천장에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귀신 한번 보자고 하면서 막 여기저기 험한 곳 들쑤시고 다닐 때는 단 한 번도 안 보이다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나타나니까 아무리 겁이 없는 사람들도 공포영화 같은 거 보다가 갑툭튀 팡 튀어나오면 솔직히 겁 먹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살짝 겁이 났고 좀 뭐랄까 그 상당한 여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좀 밝고 사람이 다니는 곳을 찾으려고 초집중해서 앞만 보고 막 운전을 하고 있는데 계속 깜깜한 곳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 거의 제대로 안 하고 앞만 보고 한 4, 50분 운전해서 도착했던 곳이 포항에 있는 죽도시장이었어요.
그나마 거기에 도착하고 나니까 가게들 불이 좀 켜져 있고 사람들이 다니니까 차에 나와가지고 제 소금을 치고 나서야 여러분들한테 그 자초지종을 설명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시청자분들이 한 600~700명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 일을 겪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영덕 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니까 뭐 여기가 그냥 소문으로 만들어진 흉가라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그 근처에서 환각이나 아니면 환청을 경험한다는 거는 뭐 덜어 있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환각을 본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그게 제 시야에서 머물러 있던 시간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또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전에 저한테 연락 주시던 무당분께서 그러셨거든요. 이 괴담 속으로처럼 귀신을 억지로 보려고 억지로 막 찾으려고 하면은 더 안 보일 수 있다. 좀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있다 보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또 기억에 나더라고요. 왜냐면 또 그날은 제가 뭐 귀신 볼 거라는 아무 기대조차 하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아마 당시 저의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맞물린 여러 조건들이 작용을 해서 뭐 순간적으로 잡기 같은 게 좀 보인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영덕 흉가 자동차 귀신 이야기로 알려지고 있는 제 이야기의 실제 풀 스토리입니다. 뭐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뭐 전혀 겁을 안 먹는 사람처럼 뭐 이렇게 괴담 속으로 해서 비춰지고 있었긴 했는데 어떻게 저라고 겁이 아예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제가 뭐 코로나 시즌도 있고 또 날도 추워진 게 있기 때문에 원래 괴담 속으로를 20화까지만 하고 시즌 1을 마무리하고 봄을 기다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본의 아니게 지금 18탄에서 멈춰 있는데 어떻게 할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다른 제보자분들의 사연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